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아주 경이롭게 어쩔 수 없이 시행됐습니다만 2020년도에 1회와 2회가 통합으로 해서 실시된 1차 필기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업정보론은 세 번째 과목으로서 41번부터 60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회 통합시험이지만 문제를 한번 보면서 차기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직업정보 분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직업정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업정보의 그 분석 보면은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가공, 체계화, 제공,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직업정보나 고용정보는 활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직업정보의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업정보는 직업 전문가에 의해 분석되어야 된다. 그렇죠? 직업 전문가에 의해, 직업정보는 우리가 그냥 지난 상식의 선을 벗어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된다.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이고 분석하여 가장 최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선정한다.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여기 가장 최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최신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히 한다. 그죠? 다각적 분석 핵심이죠.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히 해야 된다. 여기 해석을 풍부히 해야 됩니다.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아니죠. 직업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직업정보원, 정보의 출처, 그리고 제공한 그런 제공 출처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42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국직업전망에 나와 있죠. 직업정보의 제공.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직업별로 해서 대표 직업명, 그리고 여기는 하는 일, 또 그런가 하면은 되는 길, 또 그런가 하면은 고용 전망. 그래서 이런이 소위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학과는 일반적 입직 조건을 고려하여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명만을 수록하여, 여기 보면은 물론 세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만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기본 상식적인 시험 기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관련 학과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개설된 학과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또는 전문 대학이나 또는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이 과명도, 학과명도 같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도, 직업훈련기관도,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학과도 같이 수록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적성과 흥미는 해당 직업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적성, 성격, 흥미, 지식 및 기술 등을 수록하였다. 설명할 것 없군요. 학력은 일자가 쓸데없이 들어갔네.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렇죠. 고졸 이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졸 이하라는 것을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는 옛날과 같은 중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 교육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 교육은 하나의 헌법 제31조 2항에서 의무 교육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또한 그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졸 이하, 그리고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 학과명, 대학에 개설된 학과명만을 여기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4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분석법을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관찰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내용 분석법이 되겠는데,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행동 후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지만, 여기 내용 분석법은 관찰법과 유사하지만 그 관찰의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관찰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내용 분석법은 연구자나 조사자가 그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내용 분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자. 그러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13세기에 만들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로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누대의 세월에 걸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소급조사가 가능하다. 다 맞습니다. 여기는 내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조사된 거기 때문에 소위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알 수가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보시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군 이제는 10차란 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산업활동이라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1번은 이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생산 단위가 원료나 자본이나 노동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맞는 거, 이건 아주 정형화된 맞는 것이 되겠어요.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 산업활동이다. 자, 이 두 개는 1번과 2번은 이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1번과 2번은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다시피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차, 2차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가정 내 가사활동은, 이게 틀린 거군요.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활동도 모두 포함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비영리적 활동도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4번의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산업분류의 개념을 정리하셨네요.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산업활동에는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은 워크넷 문제가 나와 있네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심리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보통 우리가 보면 직업 진로에 보면 직업 심리검사가 있는데, 직업 심리검사에는 청소년 대상의 심리검사와 성인 대상의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많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모두 나열할 건 없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만 18세 이상,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하고 18세 이상은 아동을 벗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을 넘어선 아동을 넘기 때문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성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의 흥미 유형 및 적합 직업을 담는다. 개인의 흥미 유형을 본다. 흥미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업 선호도 검사에는 흥미 검사만을 하는 소위 S형 검사가 있고, 흥미 검사뿐만 아니라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까지 같이 겸하는 소위 L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흥미 유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S형 직업 선호도 검사가 되겠어요. 측정 요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유형, 진취형 관사. 여기는 홀랜드의 리아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리아색을 가지고 흥미 검사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검사는 성인을, 여기 18세 이상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심리 검사 중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노동 관련 법규가 나와 있거든요. 법령이. 실업급여 중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에 보면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취업촉진수당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 연장급여가 아니고 답은 당연히 훈련 연장급여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정급여 일수만큼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나 이런 소위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소정급여 일수가 끝나고 나서도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소정급여 일수가 지난 후에도 2년을 더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의 100%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바로 훈련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자,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뭐 언제나 우리가 다뤄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보시면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렇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그 종목이 속하는 유사 또는 뭐 동일 그 종목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사한 그 종목에 속하는 동일이나 유사한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일이나 유사한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 학과 2년제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여기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콤마 필요 없고 이 직무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 이상 실무에 종사가 필요한 것은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실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학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능경기 대위 입상자. 자, 여기는 아주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기능경기 대위 입상자는 바로 기능사 거치지 않고 산업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취득한 사람. 바로 1번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4번이었어요. 여기서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살짝 함정을 받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을 보시면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분류 적용 원칙 아주 고정된 출제 문제지.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한다.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생산 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도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 단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 이건 상식적 문제 아니에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아니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산업 분류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조직에서 소위 그것이 상법상 주식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이런다고 해서 산업 분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관련이 없지요. 3번에 보시면 산업활동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이 주된 활동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액의 가장 큰 활동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불법적 생산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아주 4번은 언제나 우리가 함정을 조심하자고 그랬지요. 자, 여기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2번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해서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거죠. 국민 내일배움 카드는 아마 한 적어도 2, 3년은 한 번도 빠질 일이 없다고 제가 말을 드릴 정도로 출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종래에는 내일배움 카드라고 해서 재직자
용과 그리고 구직자용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류되고 3년 상한선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전면 개편을 해서 그냥 가능한 한 유용한 또는 효율적인 이런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자, 여기 틀린 것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 이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또는 졸업 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이나 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또 그러면 월 임금 300만 원 이하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종래와는 달리 다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실업자이든 즉 구직자의 입장이죠. 그런가 하면 재직자이든 자영업자이든 간에 모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요즘 보면 농협 카드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신한은행 카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보통 우리가 국기산업이라고 합니다만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중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렇죠?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이나 또는 국가기관산업이나 전략산업직종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비 부담이 전면 면제가 된다. 자비 부담률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이건 훈련 이력을 이 능력 개발에 관련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 2, 3년 동안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상세히 학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공무원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안 된다. 특수직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 된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안 된다. 또 월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안 된다.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연세 나이로 봐서는 뭐 만 75세 이상도 안 된다. 이런 예외도 있다. 원칙은 전 국민이지만 예외도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